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단일화는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매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40대 총리를 제안하며 합치자고 주장합니다. 잠시 뒤인 5시 20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바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지귀현 판사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된 과정, 의혹의 신빙성 여부 등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일화 골든타임 D-2.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언플이 심하고 그 언플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문의가 오고 그래서 실질적인 선거 준비가 지장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핸드폰에 이제 통화는 다 차단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다만 뭐 단일화 관련 질문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의미가 없다. 과거의 문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젊으니까 좀 기다려. 너는 어리니까 안 돼. 이번엔 네 기회가 아니야. 다음번에 밀어줄게. 이런 모두 다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으로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을 그리고 부상을 막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보수 진보 막론하고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제 포부 중에 하나입니다. 단일화 문제가 더 뜨거워진 건 이준석 캠프에서 나온 폭로 때문입니다.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이렇게 거래를 제안해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당권 거래 의혹에 실체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언급한 친윤이 누군지 밝히라며 밝히지 않으면 자작극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단일화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선 계파 갈등 조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불쌍의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 매수죄로 고발했습니다. 네, 잠시 뒤인 5시 20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입장은 단일화는 없다였습니다. 잠시 뒤에 바로 연결을 할 예정이고요. 임승호 대변인 나와 있으니까 네.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기자회견 내용일지? 아무래도 약 5분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기존 입장의 반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형식까지 빌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를 얘기할 때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가 마감 기한이다. 그게 아마 이번 주 일요일쯤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전에는 사실 단일화 압박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 응하게 되면 단일화 질문이 대부분이고 사실 이준석 후보 본인도 어제였나요? 안철수 의원과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 학식 행사를 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단일화 그림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사실 선거운동을 하는데 좀 많은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었었는데 모두 단일화 그림으로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좀 갑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만약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 본인이 일종의 단일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기자회견을 하고 또 방금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전화를 모두 차단했다. 단일화 관련 문의는 받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또 2차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더 이상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그림에 가려질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저희는 조금 강경한 입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야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더 이상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방금 있었던 어떤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단일화 압박들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입장을 아마 재확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다만 긴급 기자회견 형식이고 한 5분, 4분 남았네요. 4분 뒤에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확인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다른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을 시청자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임승호 대변인은 기존의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재확인할 것으로 본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단일화를 지금 하겠다는 생각이세요? 오늘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하더라도 단일화에 대한 관심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중도 보수 단일화 없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하게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 역시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다양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투표 전에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28일, 29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전투표가 되기 전이 거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후라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 구도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단일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또 한 번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불씨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오늘로 끝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살아있다라고 여지를 두시네요. 뭐 저의 희망사항,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정치가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는 의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그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준석,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큰 변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쪽이 김문수 후보 쪽이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단일화 스토커처럼 구는 건 그거 보기 굉장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예. 게다가 시쳇말로 굉장히 질척거리는 느낌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당내에서도 지금 통합, 원팀도 못 이루고 있잖아요. 결국 뭐 하와이 특산지 유람단이 다녀왔지만 함께 어깨동무하고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홍준표 시장하고. 한덕수 총리는 그냥 뒷짐지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세는 합니다만 김문수 뺀 옷 입고 자기 정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원팀도 안 되면서 왜 자꾸 이준석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구는 것인지 굉장히 모양이 안 좋고요. 심지어 이거는 선거운동 방해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다른 이슈들 덮어버리고 단일화 얘기만 나오니까 임승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의 어떤 선거 캠페인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가 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그런 여론조사의 지형이 나타난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시종일관 단일화 없다, 완주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급하니까 이런 그 태도를 계속 취하는 것 같고, 친윤들도 그런 것 같은데 이미 그것 때문에 이번 대선이 아니라 다음 당권을 위한 포석이구나라는 얘기가 맞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시 20분이 됐습니다. 현장 영상이 혹시 들어오고 있으면, 아직 이준석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국회 소통관의 모습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5시 20분에 이곳에서 단일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내내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방송하고 있는 임승호 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긋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정광재 우리 대변인의 정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희망인가요? 네. 예.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의 희망사항대로 다른 사안 내용이 발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 소통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오면 저희가 곧바로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죠. 지금 취재진들이 조금 바삐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요. 개혁신당 관계자들의 모습도 보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소통관 출입문을 통과하신 분이 개혁신당 관계자분으로 보여서 아마 지금 이준석 후보가 소통관 쪽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걸 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모습이 보이네요.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구로 꾹 눌러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합리화, 효율, 그리고 책임이 중심이 되는 정부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콤모두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이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정상회담 자리에 가서 멀뚱히 서 있거나 졸거나 가식적인 웃음만 지어 보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와이셔츠 바람으로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상식적인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이 아니고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고 국민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3일 본투표일까지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4일 아침부터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 원칙 위에 바로 선 합리적 개혁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21대 대선의 완주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투표용지에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다 라면서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반박했습니다.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네,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오해 소지를 한 말씀씩 들어보죠. 일단 김정 의원님, 오전부터 제가 이 정도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이젠 단일화 얘기는 안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워낙 그 예측 불허인 당이기도 하고요. 또 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부터 대선일까지 전화기를 꺼두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이준석 후보가 이미 기자회견 전에 얘기한 바가 있죠. 예. 뭐 전화기 끈들 못 찾아가겠습니까? 유세장으로도 가고 집으로도 가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기자회견으로서 단일화 문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일단락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자회견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걸 뒤집는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에게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단일화라는 게 어떤 명분이 있거나 실질적인 어떤 실리가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요건이 갖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라는 것이 분명히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고 또 부정선거라는 어떤 망상도 곁들여서 가지고 있는 후보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그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명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실리는 무엇인가 따져봤을 때 그 어떤 것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 길게 보고 해야 될 청년 정치인인데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고 간다라면은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 만약에 뒤집는다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공언한 만큼 단일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훨씬 더 낮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우리 당은 끝까지 중도 보수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단일화와 관련한 명분과 실리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명분은 우리 당이 충분히 이준석 후보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우리 당의 그 스탠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요.
명분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라는 위험한 정권을 막는데 힘을 합치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죠. 실리라면 그 두 사람의 단일화를 통해서 적어도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겨뤄볼 수 있다라는 실리가 생긴다면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은 비록 그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입장이 반복되는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 대한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를 그래도 속마음으로는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께 내가 지금 이렇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나의 의견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만약 이것을 뒤집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거든요. 어떠한 명분으로도 아마 회복이 힘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어떤 의지나 본인의 단일화에 대해 없다는 것을 다시 다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는 단일화 논란을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에 묻히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갈 길을 가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변인께서는 명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라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되묻고 싶은 건 단일화의 가능성이 하나는 있죠. 김문수 후보가 후보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면 아직도 계엄과 탄핵 문제에 있어서 이제 걸음마를 떼면서 좀 청산해보려는 국민의힘이 있고 이미 계엄이 있은 직후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면서 탄핵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라는 그 명분 하나라면 왜 아직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선택지가 되어야 되죠. 정말 본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막겠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명분이 더 강하게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일종의 지지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한 명분으로는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절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김문수 후보는 40대 총리까지 제안을 하면서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이미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밝혔기 때문에 굳이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준비는 했지만 듣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이 들어오면 그땐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친윤계에서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라는 당권 단일화 거래설이 굉장히 빠르게 정치권에 퍼졌습니다. 개혁신당에서 탈당한 양양자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이 누군지 밝혀라. 밝히지 못하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퇴출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준석 후보는 친윤 친한계의 당권 싸움이 구제불능이다라면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잠깐만 따져볼게요. 정광재 위원님. 예.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동훈 그 공보단장인가요? 개혁신당 공보단장께서 어떤 뜻으로 이런 포스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이어서 한 번은 친한계 인사가 완주를 하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왔다고 하고 한 번은 친윤계에서 당권 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건데 이렇게 익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마치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살 제보가 있으니 이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본인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제안을 받았다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친윤 측 인사의 말, 저는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친윤이 당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당 장악력이 있나요? 그 당권을 어떻게 이준석 후보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한덕수 후보로 만들 때도 77만 당원이 단 하루 만에 막아내는 정당이 우리 정당입니다. 그럼 당권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줄 수 있다는 공언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한동훈 측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계속 완주하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도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한동훈 대표의 뜻은 아닙니다. 예. 자, 이 내용이 사실 개혁신당에서 먼저 불거졌어요.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의 페이스북인데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단일화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다.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임승호 의원님, 네. 이 이후에 더 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뭐 이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이동훈 공보단장의 SNS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뭐 긍정 또는 부정을 발언을 하거나 뭐 선대위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의 발언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동훈 공보단장을 비롯해서 이런 SNS가 나오게 된 취지 정도는 제가 뭐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아까 드린 말씀의 연장선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어떤 단일화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는 상황에서 저희의 전략과 기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가려지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단일화 국면에서 굉장히 급한 것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일종의 발목 잡기를 한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SNS를 올리신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오늘 방금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종지부 선언이 있었던 만큼 개인의 SNS나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제 익명을 빌린 이런 어떤 포스팅은 조금 그만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이제 단일화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시기였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어떤 익명을 빌려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제안이 왔다라는 일종의 폭로전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그 전략에 우리가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SNS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중범죄라고 했고 이게 사실이라면 친윤계와 국민의힘은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고발 조치해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진짜 고발이 됐네요. 네, 서울경찰청에 오늘 고발을 했는데요. 고발 대상은 김문수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의 이동훈 공보단장의 SNS 내용을 보면 비단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집요하게 요구한다, 얘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정인 한 사람을 지금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상의 친윤계 핵심 인사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고발을 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권 줄 테니까 후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설사 후보 사퇴하고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제한만으로도 중범죄, 징역 7년 이하의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저희는 고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부당한 거래로 신성한 선거를 오염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민심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지금 당내 구테타라고 당내에서도 표현하니까 그 당내 구테타를 막은 장본인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민심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당권을 친윤계 인사들이 호주머니 공깃돌처럼 당권은 네가 갖고 후보는 우리가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얼마나 오만함에 가득 차 있는지 민심도 왜곡하고 당심도 왜곡할 준비가 우린 되어 있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상범 의원이 뭐 이런 건 후보 매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단일 협상의 기술 이런 표현을 했던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자체로 이거는 이런 거래가 시도했던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민심 왜곡은 아까 윤호중 그 위원장 의원 얘기한 대로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태이죠. 예. 네. 고발은 민주당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면 입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입건을 해서 저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 제가 비록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수사 의뢰 이런 행위들은 그냥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도 조금 전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권 제한이 자신에게는 없었다. 이동훈 단장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당의 입장이 그렇습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훈 단장의 개인 SNS를 통해서 좀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보 본인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상황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이준석 후보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SNS나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이런 폭로전이나 단일화의 어떤 거래가 있었다 이런 식의 발언은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고요. 또 이준석 후보가 앞선 자막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최근에 어떤 단일화에 대한 제안이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사실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치러가면서 사실 저 정도의 단일화에 대해서 저 정도의 표현을 한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날개를 펼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될 시점에 계속해서 그 날개를 부여잡고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가 같이 보수 심판론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멸하는 그림으로 간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또 조금은 감정이 격앙된 그런 표현이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시도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오늘 지지율 발표된 게 있어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전국 지표 조사고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2%,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타났고 없다, 모름, 무응답이 10%였습니다. 지난주와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49%가 지난주에 나왔었고요. 46%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7%에서 32%가 나왔고 이준석 후보가 7에서 이번 주에는 10%, 권영국 후보가 새롭게 지지율 조사에 들어왔네요. 1%를 기록했고 없다, 모름, 무응답이 지난주에 16%였거든요. 이번 주에 10%로 줄어든 모습, 즉 부동층이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 분의 분석을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김유정 의원님. 일단 권영국 후보가 굉장히 선명하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악수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존재감을 좀 부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범주 안에 안 들어오셨는데 새롭게 1%의 지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부동층이 점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제는 후보를 누구를 지지할지를 이제 결정해 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주 49%에서 3%가량이 빠졌는데요. 예. 개인의 어떤 개인 후보 개개인의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동시에 몇 가지 그 지표를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물론 후보 지지율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정권 교체인가 정권 재창출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의 마음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가 그거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현재까지는 정권 교체 비율이
훨씬 높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봐야 될 게 당선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조금 봐야만 결과를 예측하는 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물론 추이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끝까지 겸손함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일단 흩어졌던 우리 보수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 세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중도층의 이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의 이탈도 있었다. 그 부분은 이번 처음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과정에서 보여준 경제정책과 관련한 그 식견, 이런 것들이 과연 국가 운영을 맡을 정도로 준비가 된 사람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그 결과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 중도층 이탈이 가시화됐다.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처음으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두 자릿수 득표 그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봅니다. 저게 이준석 후보로서는 어쩌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네, 앞서 분석하신 것처럼 권영국 후보가 사실 1%라는 이제 지지도가 잡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면 이제 토론회의 영향력이 꽤나 있는 것이다. 사실 권영국 후보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권영국 후보는 분명히 저희 이준석 후보와의 생각이 다른 지점은 많이 보였지만 어쨌든 존재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 여론조사의 분석의 주요 포인트는 토론회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서 분석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뭐 잘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분명한 사실은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대상이 된 상황에서 지금 3%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이 빠졌다는 것은 그렇게 제대로 방어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의 시간을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려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대신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일종의 전략적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충돌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효타를 날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좀 동방 상승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해보고요. 또 이런 지지율은 결국에는 향후 두 번 정도의 토론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 있어서 결국에는 좀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는 이런 전략으로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어떤 발언 기회를 넘기거나 제대로 된 유효타를 날리지 못한다면 보수층과 그리고 중도 보수층에서도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해서 유효타를 날리는 제대로 된 보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밖에 없구나. 결국 이재명 후보를 막을 사람은 이준석 후보구나라는 판단을 하셔서 아마 대거 이동을 한 번쯤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 오늘 유세 현장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연습도 안 해도 잘했네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여러분과 함께 6월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경남 양산 인구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방문한 뒤 경남 양산을 찾았습니다. 많은 인파에 이재명 후보도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투표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12.3 계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늘 의사 선생님들 가장 존경하고 제 아내 다음으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김문수 후보는 지난 정권의 의정 갈등에 대해 사과하면서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설나년 여사도 가족 동반 일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는데요.
최근 문제가 됐던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 주의를 줬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 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근데 처음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돼서는 말씀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본인도 조심하겠다. 뭐 나쁘다 좋다 이렇다라기보다는 좋은 의도에서 저희 후보가 말씀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인하대를 찾아서 학식 투어를 이어갔는데요. 좀 사립대는 특화가 저는 제일 중요해질 걸 봐요. 예를 들어 여기도 보면 항공 관련 학과를 다니신 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항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걸 준비해 온 사람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만 학생들의 반응은 상반됐습니다. 대학생 공약도 없으면서 학교에는 왜 오냐 이런 비판글이 걸리고 태블릿 PC에 비판 문구를 적은 학생들이 옆에서 밥을 먹는가 하면요. 후보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을 만들어 기다리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예, 사전 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유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후보의 주요 발언 이어서 들어보고 오늘 후보들이 가장 강조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각 당의 패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4.3이 5.18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바로 분기점,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냥 술상무처럼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아니면 좋은 얘기 하고 다니면서 국회의원 오래 하고 이런 게 그런 분들이 지도자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최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적어도 해법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예,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어느 지점에 강조점을 뒀습니까? 예,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제주, 그다음에 경남 양산, 그리고 내일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라서 이제 봉하마을로 이제 갈 텐데요. 예. 특히 제주에서 제주 4.3 사건의 어떤 철저한 진상 규명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방점은 바로 그겁니다. 작년 12.3 불법 계엄은 세 번째 4.3이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4.3, 그다음에 5.18, 작년에 12월 3일의 불법 계엄에 대한 이 반인권적 국가 폭력에 대해서 특히 강조했던 것이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네. 반드시 끝까지 처벌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내란 종식, 헌정 수호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주도에서 이 점을 선거 10일 남겨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란 극복하고 경제 회복하고 통합으로 가자라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다짐, 공약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김문수 후보는 정치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했죠. 본인이 이번에 대선 주요 유력 후보 가운데 최고령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과 정치권에서의 세대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3분의 1을 50세 미만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한 것도 인상적이고요. 국민소환제와 면책특권 폐지, 또 불체포특권 폐지와 같은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로드맵을 밝힌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보면 경기 서부 쪽으로 가고 특히 본인이 3선 의원을 한 경기도 부천을 방문합니다. 경기도 부천이 당시에 저 인상적이었는데 1996년에 지금도 현역 의원인 박지원 의원하고 격전을 벌였던 곳이에요. 네. 당시에 박지원 의원의 책 이름이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였는데 그거에 대응한다고 해서 나는 아직도 넥타이가
부담스럽다라는 책을 썼던 걸로 알고 그게 있어요. 제목이에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기반을 다졌던 경기 서부 지역에 가서 뭐 의지를 다지고요. 또 가장 이 지역이 우리 당으로서는 현재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여기서 득표율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경기 전체의 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으로 마무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준석 후보는 기존에 했던 학식 먹자 행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청년층과의 어떤 소통,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는 이제 수도권과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의 민심을 바탕으로 전국의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아 보겠다라는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제 대담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최원일 함장의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진보는 우리를 외면했고 보수는 우리를 이용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정치권들이 모두 안보를 이야기하지만 진보층은 모두가 알다시피 굉장히 좀 안보에 있어서 소홀히 했던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안보를 보수는 외치고 있지만 계엄 사태를 비롯해서 오히려 군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준석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의 상징인 최원일 함장을 만나서 대담함으로써 과연 진짜 보수가 누구인지 진짜 보수의 적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의 배우자들도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어제 목포를 찾았거든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바로 이 나가는 화면은 어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별개의 일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별개의 일정이었는데요. 이제 후보 부인으로서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이제 두 번째 행보잖아요. 지난 2022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기 대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용한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종교계 뭐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또 민심을 제대로 듣고 전달하는 민심 전달자의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후보 부인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이번 선거 유세의 어떤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경청 투어인데 후보 부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후보가 직접 다 못 가는 그런 곳에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시설이나 소외된 곳 거기 가서 민심이 무엇인지 바닥 민심 제대로 듣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는 오늘 후보와 함께 경기도 유세에 나설 예정이고요. 어제는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여성 당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청렴과 정직,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당연히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예. 단상에 서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그 설란영 여사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김문수 후보가 한 10여 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뭐 이 유튜브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란영 여사가 했었던 이야기라든가 과거 지사 시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설란영 여사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설란영 여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돕는 여러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가 배우자와의 일화를 꺼내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안 오다가
결혼할 때 오려고 일부러 안 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에 일주일 휴가 잡았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재판 연기해가면서 제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저는 평소에도 늘 의사 선생님들 가장 존경하고 제 아내 다음으로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앞서 임승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대담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제가 항상 가보면은 천안함 묘역이나 아니면은 연평도 포격전 이런 묘역에 가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많이. 예, 그래서 그들이 다 못한 것까지 제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보훈이라는 것이 거창한 그런 공약이나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약속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영웅들, 안타까운 장병들에 대해 가지고 고마움을 가질 수 있는 것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식 투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 인하대 현장에는 대학생 공약이 없는데 왜 학식을 먹냐 뭐 이런 대자보 같은 게 좀 붙었거든요. 사실 뭐 앞선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이준석 후보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조금 수정한 든든 출발 자금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조금 더 잘 살펴보시면 충분한 공약들이 나와 있으니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저것과 유사한 폰트가 대학교에 뭐 홍매화를 심어달라 이런 것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 문구로 봐야 되고 지금 보시는 특정 커뮤니티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다. 뭐 제가 커뮤니티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저 커뮤니티 사실 저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본인 인증하신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준석 후보가 선거운동 하시는데 와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후보들의 유세 현장의 모습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도 계속 유세는 이어지고요. 저희가 5대0 라이브 마치는 시간까지 전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고 또 J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직원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그것도 일접한 직무 관련자라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사실은 이 같이 갔던 사람이 너무 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란 속에 풀어주는 거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5대0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귀현 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분입니다. 법사위의 장면을 조금 전 보셨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예. 오늘도 유세 현장 다녀오셨어요? 네. 유세 현장 유세차를 오늘 탔는데요.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사실 오늘 오대영 기자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목이 너무 쉬면 또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유세차를 보통 2시간 탑니다만은 오늘 조금 짧게 1시간 남짓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유세차. 매일매일 유세하시느라고 목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목이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감안하고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생각합니다. 자, 법사위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귀현 판사의 접대 의혹. 어떻게 해서 제보를 받게 된 겁니까? 일단 당에 제보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따로 또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분 제보를 받고 다시 당에서 들은 내용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겠구나 싶어서 저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법사에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에 제보된 내용보다도 다른 내용을 봤을 때 직무 관련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렇게 해서 법사위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직무 관련자가 맞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보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가 또 따로 들어봤는데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직무 관련자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사진을 공개한 건 어쨌든 지금 당 차원의 선대위에서 대변인이 공개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기현 판사가 당일 자신은 삼겹살에 소맥을 마신다. 네. 그리고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공개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할 때 기존에 이제 사법부의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권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에서 공개를 할 때 사진도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작용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김영민 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정도면 제가 따로 사진을 공개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다른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영민 의원이 얘기하신 다음에 상대당 의원이 아니 이거 지금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혹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구체적이다, 정보가 구체적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하면서 사진 몇 개만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지기현 판사가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은 굳이 그거는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그때 공개를 안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 역시 대법원이 요즘에 무리를 일으켜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사회가 기본적으로 법원의 어떤 민주적 권위는 또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좀 맞겠다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기현 판사나 법원에서 내온 어떤 입장을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다음에 그냥 안 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는 삼겹살에 소주도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너무나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해서 예. 사진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진에 대한 질문을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네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는 지기현 판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김기표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네. 사건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제보 내용을 그냥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떤 예. 확인 절차를 쭉 거쳤습니까? 그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당내 확인 절차 외에 제가 확인해 본 사실 그다음에 같이 동석했다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볼 때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희도 언론사에서도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자의 신원이라든가 네. 제보의 경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그렇습니다. 않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질문은 더 이상 들리지 네,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게 이제 접대 당일의 장면 사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술값을 누가 냈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기현 판사가 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아마 오랜 동안 관계가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열이 받아서 제보를 네. 했다라고 이 제보자가 밝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가 원래 이제 그 지기현 판사하고 아는 사이라고 확인이 됐고 그 사람이 이제 좀 친한 관계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위를 좀 물어보니까 그게 내란숙에 풀어져서 너무 열받아서 했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이 돼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아마 확인해 보면 제보자에게 확인해 보면 확인될 것입니다. 예,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가 그 제보를 14일 날 그 법사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반응을 좀 보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아니면 바로 즉각 반응을 했을 겁니다. 뭐 고소를 하겠다든지 전혀 사실 무근이라든지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네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을 냈죠. 입장을 냈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저는 그 입장이 모르겠습니다. 중앙지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당사자한테 확인하지 않고 입장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사자한테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결국 안 했다고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간 사실이 있고 한데 왜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추측을 해보면 민주당에서 사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내놓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사진 찍은 예를 들어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수많은 기억 속에서 예를 들어 혹시 술을 그때 많이 취한 상태에서 찍었다면 예. 사진 찍어도 기억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찍은 적이 없는데 사진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자신 있게 나는 삼겹살에 소맥인가요? 소맥밖에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상치 않게 지금 사진이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과를. 그래서 아마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업소 현장 방문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청 강남경찰서가 어제 네. 해당 업소의 불시 점검을 나섰는데 문이 닫혀서 실패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고 네. 간판이 철거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 간판을 지금 사실 지우고 이렇게 그때 공개를 했었는데요. 제가 예. 법사위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14일 그 당일 제가 문제 제기한 그 당일은 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녀온 기자분이 몇 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때는 있었는데 16일 날 아침에 가보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도 아마 오전에 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그때는 이미 간판도 떼어져 있더라.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아마 14일 뭐 저녁부터 해서 15일 사이에 간판도 떼지고 예. 그 장소를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15일은 사실 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한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다 된 것인데 저 장소를 저렇게 간판을 없애고 정리를 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게 문제가 없는 업소면 정말 삼겹살에 소주 먹는 업소면 저걸 정리를 하겠습니까? 정리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여러 가지 물론 지기현 판사가 저 정리에 관여돼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 자체로 저 업소가 문제가 있는 업소고 접대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업소다. 저는 그렇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4일에 사진을 공개했고 네. 16일에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16일에 철거됐는데 그것이 16일 전에 아마 철거됐을 것으로 15일에 철거됐을 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철거했다는 것은 업소 스스로가 네. 영업이 좀 불법 영업 형식이거나 네. 혹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자진 철거했다고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 이른바 룸살롱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적으로는 이제 유흥주점이냐 단란주점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이른바 접객원이라고 표현하던가요? 그 접객원이 없는 것이고 이제 유흥주점은 접객원이 있는 것인데 그게 세금이나 여러 가지 규제상 유흥업소가 더 이렇게 엄격하죠. 그래서 보통 단란주점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고 유흥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그것이 실무에서 단속도 많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될 것 같아서 저렇게 신속하게 철거했나, 그 간판도 내리고 정리를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수사하게 되면 더 확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다, 압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 앞서 이제 사진까지 공개할 생각은 없었지만 네.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맡기면 될 일인데 국회에서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그에 대한 반론을 들어볼까요? 일단 대법원에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 자체가 저희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소극주의를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이 갖는 어떤 최후의 그 분쟁의 최후의 그 해결 수단으로서의 법원의 권위를 또 무너뜨리지 않아야 하는 어떤 그런 모순적인 면이 또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것을 법원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켜본 국민들, 그러니까 대법원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가
내란수계를 풀어주고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를 전개하면서 내란수계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특혜 시비 이런 것을 저지른 상황에서 사실 국민들이 어딘가 그 어떤 꾸짖음, 법원에 대한 꾸짖음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사실 민주당이 제보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들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랄까요? 꾸짖음이 민주당을 통해서 간 것일 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대해서 혹은 법원 판사에 대해 뒤를 캐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은 제보를 받아서 오히려 절제된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보고 민주당이 마치 법원을 상대로 근거 없는 공격을 한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흐리는 것이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서 오히려 그 제보한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제하면서 법원 자체적으로 정화해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자, 화제를 좀 돌려서요. 네. 검사 출신이시니까 검찰 지금 상황을 잘 알 것 같고 또 잘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동반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대선 목전에 두고 왜 사의 표명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첫째는 지금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수사 과정상 일정한 한 레일을 탔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전에 출석 요구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단계에서는 어떤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 요구서를 이미 결정돼서 보낸 한은 하나의 레일을 탄 것이죠. 뭐냐면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날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밖에 없고 또 나오지 않으면 또 한번 보내고 그 3번 정도 보낸 다음에는 당연한 외길 수순이 체포영장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시절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응하지 않으면 계속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가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면 저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제로 굉장히 인사에 있어서는 혜택을 입었던 사람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믿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 상황을 감당하기 싫다, 하기 싫다 이런 표현으로 일단 읽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의리랄까요, 충성이랄까요, 그것이 뭐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저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됩니다. 네. 인수위시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 선거 승패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혹시나 자기들 생각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어떤 본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들이 사직원을 내더라도 사직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징계 중에는 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 자기들이 찍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징계 절차 하면서 사직을 계속해서 안 시켜주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해서 월급도 실제로 적게 받은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저는 제가 말려 죽인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때 썼는데 이게 이럴 수 있느냐. 사람을 계속해서 재판받게 하고 징계 절차라고 해서 사직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 이게 사람을 거의 이게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형벌을 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나 자기들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저는 했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아마도 지금 현 박성재 장관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사의를 받아둘 것이다 이런 기대도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표 수리가 됐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오늘 확인 안 됐는데 아직 사표 수리됐다는 제가 보도는 못 봤습니다. 예, 저도 보도를 본 어제 됐고 적이 없어서 아마 아직까지는 안 된 것으로 바로 보이죠? 이렇게 이제 형사 절차 이게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며칠 걸리죠. 네. 이재명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앞서 이제 사의 표명했다는 검사장들이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들이 국회에서 그 두 사람, 그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의를 표명한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기각이 돼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위법한 것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탄핵 절차를 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탄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의 어떤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네. 이재명 후보는 그에 대해서 언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사표가 수리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중에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규명이 될 것이고 그 규명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표가 수리되냐 마냐에 따라서 있는 책임이 없어지고 없는 책임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김건희 여사 그 수사 관련해서 네. 지금 속도가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 좀 속도가 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속도가 좀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남부에서 이제 수사가 되는 상황, 이제 언론 보도나 그 다음에 제가 주목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그건 본격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고 그 소환이라는 것 자체는 검찰 수사에 있어서 소환은 사실상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거든요. 다른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피의자에 대해서 부를 때는 그것이 피의자 조사가 마지막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병 처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 자체로 이미 그전 윤석열 정권이 있을 때 하지 않던 일이고 그래서 속도가 저는 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다라고 네. 보도는 돼 있고 네. 지금 수순으로 가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가는 그렇죠. 수순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고 통상 3번. 그렇죠. 예. 통상 3번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저게 출석 요구서 보낼 때부터 그렇게 가는 것이 저쪽도 알고 검찰도 아는 것이니 아마 출석 요구서 2번, 3번 불응한 후에 서로 협상해서 체포영장 안 받고 이렇게 나오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제 수뇌부가 지금 사의를 표명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논점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절차는 진행될 거고요.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였던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더 드러난 면이 뭐냐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조직인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정치보복식으로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마치 정권의 하수인처럼 어떤 특정 수사를 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됐고 명확하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커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저는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불출석 사유서에 대선 이후에 나가겠다라는 네. 내용도 들어있다고 하던데 네. 검찰에서 대선 이후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기도 합니까? 물론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아까와 같이 레일을 탔기 때문에 따박따박 절차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두 번째 출석 요구서 요구하는 기일을 일주일 뒤로 잡을 건지 한 5일 이 정도로 잡을 건지는 그거는 이제 그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대선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네. 단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검사 출신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당에 이제 공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은 해야 됩니까? 검찰 개혁은 이 시대의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전 국민들이 저는 다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에 그동안 검찰이 했던 행태를 보면 검찰 제도가 이대로는 흘러가면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겠구나라고 저는 3년 동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검찰 권한이 좀 분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수사 생각합니다.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 방향입니다. 예. 네.
자, 30초 남았는데요. 네.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하겠다라는 반응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검찰 스스로 개혁이 저는 이젠 불가능하다고 됩니까?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네, 그동안 검찰에서 계속 그렇게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민주적인 어떤 조직이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당연히 개혁을 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검찰 개혁 문제도 있고요. 여러 관련 법사위 사안도 있고 해서 네. 인터뷰를 또 모시고 싶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유세중에 나오셨습니다. 네.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시지만 또 장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끝나고 가서 또 선거운동 지역구 해야 됩니다. 부천으로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 가서 또. 네. 그러면 부천에서의 유세 모습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바람이 거셌던 날, 불빛이 사라진 밤, 서로를 향한 마음들 잊지 않겠습니다. 한컴은 다시 묻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먼저 반응하고 어둠 속의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기술로 당신 곁을 지키도록 한컴 AI가 하겠습니다. 한컴.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사전 투표를 없애겠다. 김문수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 공약입니다. 오늘도 사전 투표를 할 거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폐지 주장은 반지성이 아니라 무지성이다. 이준석 후보가 밝혀온 입장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그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의 차이, 그 차이 속에 다가오는 선거일.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단일화를 말하지만 두 후보의 거리는 선거 제도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꽤 멀어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To sit is to progress. Sit is. 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든데 제가 신어보니까 너무 편해서 아빠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아빠 나밖에 없지? 우리 딸 고마워. 선물 고민하세요? 그럼 르무통 완전 추천드려요. 서 있을 땐 르무통. 그거 아세요? 신협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을 어부바하는 아주 큰 금융 신협.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